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살짝 고민이 있어가지고 네. 선생님 모셨어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동업? 동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야가 이제 여러 되다 보니까 제가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과연 믿을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물론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제가 동업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걸 뭐 전 보러 가서 이 사람하고 궁합이 맞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믿어도 된다? 아니면 이런 사람은 절대 같이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혹시 있을지. 일단은 제가 사실 작가님께서 이제 어떤 걸 하신다는 걸 제가 사실은 못 들어가지고 네. 카메라 켜진 김에 말씀드리자면 네. 자세한 건 제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동업은 하지 않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서 동업이 네. 잘 되는 경우가 좀 극히 드물고요. 좀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가족끼리도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긴 들었어요. 네, 네. 마음이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이 잘 안 맞을 수 있고 동업을 하다 보면 또 업학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그 지지부진한 과정을 또 견뎌야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후퇴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굳건한 신뢰가 아니면 좀 버티기가 힘들다. 근데 형제들끼리도 싸워서 왔다라고 할 때도요. 보통 그런 일이 거의 동업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부모님 재산이나 아니면 동업이나. 그러니까 돈과 얽힌 일을 하는 것은 또 업을 만드는 일은 보통 동업을 하는 것은 좀 많이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동업을 한다. 만약에 내가 동업을 그래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돌다리 잘 두드리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성격적 측면이 잘 맞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좀 상극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성격적으로 나는 굉장히 막 개방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해요. 나는 그냥 하나의 일을 정확하고 일관적으로 쭉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퍼뜨리는 걸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걸리는 거를 또 중시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거기서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관계적인 방식으로 일을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말고 엉덩이 붙이고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을 좀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케팅을 얼마큼 할 거냐, 영업을 얼마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굉장한 갈등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하고 함께 만나셔가지고 먼저 성격적 측면이 어느 정도의 조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나치게 좀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잘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취 효과가 높다? 좀 뭔가 자기 걸 이렇게 딱 캐치할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이 사람 추진력도 있네? 약간 이런 측면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마치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잘못했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성취 욕구가 외부로만 향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얼마든지 내부로도 향할 수 있다는 거. 지나치게 좀 이기적인 거, 지나치게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동업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어요. 사실 너무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0억을 벌게 되면 거기서 2명이 하면 50억씩 나눠야 되잖아요.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물론 이제 퍼센트를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3명이면은 30억씩 나눠야 되는 거고 뭐 5명이면 20억씩 나눠야 되는 거고 갑자기 확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 분배하는 거의 차원에서도 가뜩이나 이게 아까워 죽겠는데 굉장히 좀 이기심이 높으신 분들은 원래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또 이거는 예외가 있잖아. 뭐 나는 이걸 더 쳐줘야지. 막 자꾸 이런 식의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도 해야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하고는 과실이 일어날 때 어떤 식의 지분이 있는지를 명확히 계약의 조건의 명시를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심지어 이것을 그냥 내가 어디 양식에 있는 걸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꼭 법률적 조언까지도 받으셔서 계약 조건 자체를 처음부터 명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동업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 네, 변덕이 심한 사람. 그러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오늘
기분 달랐다가 막 그 다음날 기분 또 달랐다가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그냥 하자. 그때는 되게 열이 막 불타서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무책임하게 확 지나가는데 나 혼자 독박 쓰고 엄청나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저렇게 힘들었는데 네가 연락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굉장히 공감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는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야 나는 지금 뭐 난리가 났어. 뭐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동업을 하는 사람인 건지 이분은 상담사인 건지 약간 모를 정도로 이분의 기분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사업적 관계에서 굉장히 탈이 날 수 있다. 사업의 관계가 감정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자고 해서 나는 진짜 그거 되게 열심히 막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다 거의 다 해놨는데 아 그냥 하지 말자. 그러는 거야 그 상대방이. 그렇죠. 이게 사업을 하면 좋은 게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돈도 들어가는 거고 시간도 필요한 거고 내 재능도 투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을 그분이 견디기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을 내가 굉장히 독박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같이 일하다가 잘 됐는데 자기가 조금 더 기여한 바가 높은 것 같다고 하면서 자꾸 욕심을 내게 되는 거는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걸까요? 이게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역할을 보통 더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많이 한 거다. 이건 내가 보통 뭐 기여를 많이 한 거야. 또 내가 안 했으면 이게 되지도 않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앉아서 다 했어. 야 아이디어가 없었으면 그거 일단 하지도 못해. 너 같은 사람은 그냥 노동자 고용해서 하면 돼. 약간 이런 방식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 시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것을 뭐 재정의 투입으로 볼 거냐, 또 이걸 어떤 아이디어의 측면으로 볼 거냐, 그건 누가 제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되게 다를 수가 있죠. 좀 욕심이 좀 적은 사람하고 만나서 해야겠어요. 하게 되면. 일단은 욕심이 적은 사람하고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일단은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일관성인 것 같아요. 일관성. 왜 이 업황이라는 게 처음에 만나서 확 치고 올라가서 막 돈이 막 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올라갔다가 정체됐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이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일관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회피하거나 좀 이렇게 이탈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일단 동업은 권하지 않으신다. 저는 뭐 많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자 하지 못할 만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내가 뭐가 필요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고용 계약을 하고 하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일 텐데 그거를 꼭 같이 묶여서 해야 될 만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이걸 한번 꼭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하시되 저는 웬만한 경우에는 좀 동업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옷이 약간 조금 색이랑 얼굴 색이랑 조금 뭔가 우중충하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약간 좀 사기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옷이 지금 우중충하고 좀 이상하다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진짜 예의도 없고 무례한 사람 진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날 생각하면 벌써 기분 벌써 안 좋아지고.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한번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황당한 말을 저한테 무례하게 했는데 제가 네. 그 순간에 너무 당황해서 네? 이러고 말을 받아치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왔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막 그렇죠. 분해요. 네. 와, 내가 바본가? 그때 그 순간에 왜 이렇게 말을 못했지? 뭐라고 했었으면 그 사람이 좀 움찔했을까? 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거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교수님. 네. 무례한 사람들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분하지 않을지. 네. 사실 제가 무례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처하는 법들은 제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해보라고 사람들한테 보통 사람한테 권유한다기보다는 실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임상에서 많이 훈련했던 그런 경우들이 커요. 훈련으로도 가능해요? 네. 그리고 훈련으로 가능한 부분이 넘어서서 네.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훈련 좀 시켜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지금 무례한 일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모멸감도 들고, 네. 또 내가 되게 억울한 마음도 들고,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너무 내가 바보 아니야, 내가 뭐 그때 아무 말도 못했지,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건 뭔가 어떤 작가님 안에 그것에 관련된 상처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하철을 타고 갈 때 굉장히 좀 발이 멀쩡하고 또 신발도 아주 두꺼워요. 그런 뭐 장화도 아주 그냥 센 장화, 막 그냥 가죽으로 된 거. 근데 누가 발을 밟으면 그렇게 느낌이 많이 크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할 때 뭐 괜찮아요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그런 건데. 근데 내가 굉장히 막 헝겊도 지금 뭔가 그 부실하고 운동화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발에 지금 종기가 막 잔뜩해요. 근데 누가 내 발을 확 밟으면 악 소리부터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화가 올라오고 그 사람이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진짜 모르고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더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되짚어 봐셔야 되는 것은 대처하는 부분보다는 그 사람의 말이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가 됐을까? 그 사람의 말이 왜 이렇게 내가 아플까? 그 부분을 내가 먼저 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안 나고 얘기를 못했다는 건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밟으면 악소리밖에 안 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게 대처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너무 아파서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이게 지금 가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것은 제가 내담자들하고 많이 하는 건데 사실 먼저 자기 돌봄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제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네. 우리가 자아존중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 나를 당연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뭐 그게 아니 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가 문제냐.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가치 있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되게 긍정적인 존재라고 막 얘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스스로는 막 굉장히 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야 네가 그래봐야 뭐 하겠어. 야 너가 뭘 하겠니? 야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싹 튼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가치롭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은 내 내면에서부터 싹 튼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리추얼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간단한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너무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요. 자아존중감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지금 취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다 도망가고 싶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정돈하게 하고 눈매를 명확하게 하고 나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지금 막 쓰레기 완전히 거의 뭐 돼지우리 수준이다. 그런다면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형제 자매라든지 어떤 사람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하든지 그렇게 해보셔가지고 자신의 완전 어질러져 있는 방이나 집을 조금 치워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진짜 TV를 보면서 저렇게 멋있는 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저렇게 스테이크를 썰면서 먹는데 난 도대체 이게 뭐람? 거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간장이랑 비벼 먹는다 나는. 사실요, 우리가요,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스테이크를 안 썬다 하더라도 경양식 돈가스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 분위기도 괜찮고 어느 정도 좀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제가 사실 어딘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어디요? 제가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거기가 어디더라? 제가 잠깐 검색해봐도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값도 비싸지 않으면서 음식 지금 제가 추천하는 곳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굉장히 맛있고 또 어떤 면에서 푸짐한 인천에 있는 잉글랜드 왕돈가스라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거기서 앉으면은요 빵도 막 풍족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돈가스도 엄청나게 커요. 심지어 맛도 좀 괜찮습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네. 스프도 따뜻한 스프도 자기한테 좀 먹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분위기가 참 이렇게 괜찮아요. 좀 고풍스럽고 그런 곳에서 또 깍두기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요 나에게 조금 선물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나를 소중히 할 수 있는 시간, 스스로를 좀 대접해보는 시간. 그렇죠. 네. 그리고 작은 노트 하나를 가져가 보는 거예요. 네. 가져가서 그런 공간에서 내가 밥도 먹고 깨끗하게 옷도 입고
내가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대화도 좀 해보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결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순간들 나를 돌보는 시간들 이런 걸 갖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까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를 할까 바로 그런 장소에서 해보면 좋습니다. 나에게 지지적인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대처 혹은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볼지를 내가 실제로 숙고해보고 연습해보는 대처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죠. 야, 너 아까 그 회식 가기 싫어가지고 너 그냥 안 간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가기 싫어서 안 간 거잖아. 꼭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데 나 일이 있어서 진짜 못 가는 건데. 이것도 수세적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일이 있어서 뭐, 거짓말하지 마. 너 아까 보니까 뭐 다 일할 거 해놓고 가더만.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를 꼬리를 잡으면 수세로 가면은 계속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나 그럼 집에 일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계속 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당하게 되죠. 그렇죠.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데. 그렇죠. 네. 기분이 나빠지고 네. 꼬투리를 잡아서 하니까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설명을 구구하게 왜 구질구질하게 내가 이 설명을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이요.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이요. 한 번 그러고 다시 안 볼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고 뭐 아유 그냥 뭐 흙탕물 튀겼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 봐야 되는 사람. 그렇죠.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잽을 보통 던지고요.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또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요. 그 사람이 보통 은근하게 그런 무례한 말씨를 쓰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따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네. 야, 너 아까 하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밥 먹기 싫어가지고, 너 아까 회식 안 간 거지?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내가 가기 싫어서 회식을 안 간 거라고? 그렇게 하면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또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나한테 공격하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네. 다시 한번 역할 해볼게요. 작가님 아까 가기 싫어가지고 회식 안 간 거잖아요. 제가 아까 가기 싫어서 안 갔다고요? 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어렵네. 제가 가기 싫어서 안 갔다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마지막에 있었죠. 뭐지?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다시 역할을 다시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왠지. 작가님 아까 가기 싫어가지고 회식 안 간 거죠? 제가 가기 싫어서 회식을 안 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랬다고요? 하고 반문하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이 사람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다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아까 그러길래 뭐 아까 뭐 하길래 뭐 일은 다 해놓고 뭐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일을 그러면은 다 해놓고 가기 싫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설명해야 되는 너의 숨겨진 의도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걸로. 네네 좋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역할을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저한테 또 한번 무례하게 한번. 네네네. 이 옷이 약간 조금 색이랑 얼굴 색이랑 조금 뭔가 우중충한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패션이 좀 이렇게 약간 어디서 약간 좀 사기당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옷이 지금 우중충하고 좀 이상하다고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제 옷이 좀 이상하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네. 이건 실명은 못하지만 저한테 갑자기 서 작가 그 옷이 왜 그래?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두 번을 그런 거예요, 저한테. 네. 그날. 네. 그래서 안 보는데 네. 그분은 내가 왜 자기를 안 보는지 모를 거예요. 네. 나 지금 너무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이럴 때는요. 다시 떠올랐어. 네. 와. 그러니까 막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를 웃으면서 해도 돼요. 내가 사실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내가 오늘 집에 있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이러면 그때 설명을 약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제가 그쵸? 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어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면서 뭐- 더 기분이 나빠져. 그렇죠. 그럼 막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뭐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 맞아 나도 그래야 되는데 그럼 막 계속 여기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옷이 그렇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웃으면서 얘기해도 됩니다. 아니면 내 옷이 이상해? 네. 왜 그래? 그게 무슨 뭐라 너무 어려워.
내 옷이 우중충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옷이 그렇게 우중충하다고? 그렇게 빼라고 그랬죠. 네. 내 옷이 우중충하다고? 그럼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게 아주 좋습니다. 간결하게 해야 그러니까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보통 공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격을 내가 그대로 맞아가지고 화살에 막 내가 맞아서 신음하지 마시고 한 대 맞으려고 할 때요. 그것을 그냥 튕겨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중충이라는 게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그 우중충을 우중충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는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왜 그래?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과 힘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은근한 힘싸움이 벌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날 질투한 거 아닐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칼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내가 그런 걸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초반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나한테 얘기하는 거를 받아서 간결하게 말하고 그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만 딱 기억해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무례한 사람은요, 보통 어느 사람 옆에 많이 있냐면 섬세한 사람 옆에 많이 있어요. 섬세하다는 거는 내가 말할 걸 굉장히 좋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걸 잘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항상 고려해서 좋게 대처하느라고 근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내가 상처받아서 지금 사실 연락 안 하신 것도 내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도저히 못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싫어졌죠 그냥. 그렇죠. 이 내가 사람은 이미 무례한 사람이네 하고 딱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게 너 무례한 사람은 일단 안 보는 게 전 맞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꼭 봐야 되는 경우에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을 좀 하면 그 이후에는 자주 그렇게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민하게 받아치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얼마든지 내 가까운 사람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있어서 만약에 대놓고 뭐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은근히 나에게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초반에 내가 그런 것을 당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초반에 얘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꼭 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무례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겠죠. 또 무례한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무례한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초반부터 보여주시기. 설명하지 말기. 설명은 그 사람이 하게끔 다시 돌려주는 것.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작가님 이게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말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거의 눈에 안 들어온다든지 내가 즉시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팁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역할이니까 네. 그럼 만약에 제가 서지현 작가님께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선생님 오늘 옷차림이 이렇게 우중충하고 뭐예요? 이렇게 약간 신경 안 쓰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아파서 제가 너무 쓰라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대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름을 말씀하시고 직함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서지현 작가님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별 뜻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네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은근히 공격하는 것의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하시면 나에 대한 돌봄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 토대 안에서 그 사람이 반복되게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패턴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실지를 먼저 내가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그날 갔을 때 짧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다시 비춰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 사람이 설명하게끔 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리 말씀 안 드린 주제인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좋죠. 정리를 안 하는 사람들 많죠. 네. 집에 갔는데 이게 막 진짜 옷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좀 홈쇼핑이나 이렇게 쇼핑몰에서 온 박스가 진짜 한쪽에 너무너무 많고 저기서 어떻게 살까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심리적인 거랑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실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보통 이제 강박적인 어떤 하나의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면 뭔가 우리의 껍질을 단단하게 하고 어디 지금 뭔가 독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문도 더 많이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완전히 그것에 내가 파묻혀서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불안을 다루는 하나의 행동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고쳐요? 아주 중요한 응용심리학의 선구자인 커트 레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변화라고 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 두 번째는 심리적 환경의 변화. 이 심리적 환경의 변화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물리적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내 방해 상태가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00점이라면 그게 마이너스 90점이 되면 그만큼 나아진 걸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0점만 올라가도 조금은 나아진 거란 말이에요. 물건을 일단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혼란스럽다. 일단은 쓰레기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쓰레기부터 정리하는 거고 내 발 밑에 있는 공간부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이제 다문화 청소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상담을 했어요. 네. 봉사활동에서. 근데 그 아이 집에 갔는데 집이 진짜 완전 쓰레기 덩어리 잔뜩 한 거예요.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아이랑 제가 또 관계적이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랑 굉장히 좀 관계적인 것을 잘 구축하면서 같이 청소했습니다. 우리 앉을 자리만 한번 청소해보자. 이러면서 같이 청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둘이 앉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깨끗하니까 되게 마음이 좋다. 막 제가 그냥 이렇게 조금 쓸고 닦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깨끗하게 광나게 막 했거든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하는 혼란스러움이 내 집에 지금 가득하다 하시면은 일단은 내가 누울 자리, 내가 앉을 자리라도 깨끗하게 정리해 보는 것을 해보시고요. 이 범위가 있잖아요. 이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모든 물건을 다 버리기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언젠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옷은 한 번도 안 입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젠간 모르잖아요. 내가 이 박스는 언젠가는 뭐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박스를 뭐 어떤 사람은 책장으로 쓴다고도 하고 뭐 필요한 무슨 뭐가 있다고도 하고 항상 우리는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쇼핑백도 함부로 버리기 좀 그럴 때도 있어. 이거 언젠가 그렇죠. 쓸 것 같고 뭐 그렇죠. 이러니까. 그러다 보면 항상 많아져. 네. 점점 많아지죠. 많아져요. 예. 근데 우리가 물건이 많아지는 게 원래 한 번에 100개씩 사는 게 아니라 한 개씩 사다 보니까 많아진 거잖아요. 쓰레기도 한 개씩 늘어나니까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정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방에 가서 대청소하면 못 버려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책에 거의 둘러싸여 계시거든요. 근데 책을 버린다는 게 너무나 자기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언젠간 읽을 책인데 이걸 정리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하고 해본 거는 하루에 한 권씩 버리기. 가장 버릴 만한 책을 하나 정해가지고 한 권씩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쇼핑백도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쇼핑백이 한 100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두세 개 정도씩 버려보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일정하게 똑같은 시간에 리추얼처럼 한 번씩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보상이 있어요. 깨끗해지면 그 자체가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에게 좀 행복감과 좀 여유와 좀 평안함을 갖다 주거든요. 그런 보상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한 방의 대청소는 다시 그 물건으로 채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조금씩 치워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작은 비워나가는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내 혼돈이라고 하는 나의 생활 속에서 약간의 질서를 경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리를 좀 하면 마음도 좀 정리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몸과 마음은 분리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내 생활 환경도 혼란스러워지고요. 생활 환경이 혼란스러운 데 있다 보면 마음도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치유하고 할 때 뭔가 마음을 돌봐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리적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제 우리 집 정리 좀 얘기해봤는데 사람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게 사람이 다 치유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람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사람은 되게 치유적이고 사람을 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그렇죠. 카톡이나 뭐 SNS 친구 있는 사람들 우리 합치면 1000명 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일이잖아요. 기본이죠. 예. 네,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단체방에 막 들어가 있다 보면 연락이 와요. 뭐 이것도 한다더라, 저것도 한다더라. 그러면 거기다가 나만 또 안 보내긴 힘들고, 거기다 하트 한 번은 좀 눌러줘야 될 것 같고, 댓글 한 번 해줘야 될 것 같고, 마치 약간 개모임 같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투입한 것이 100이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받는 대가가 보통 100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보다 못할 경우가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요,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못 버리는 거랑 비슷해요. 아, 이 사람도 언젠가는 좀 중요한 관계가 되겠지? 이 단체방은 진짜 너무나 뭔가 속 시끄럽고 너무나 힘든 관계고 내가 너무나 나오고 싶은데, 그래, 나가면 맞아. 뭔가 혹시라도 중요한 정보가 뭐 좀 있지 않을까?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못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가면 뭐라고 욕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살짝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모든 모임에 다 나갈 필요 없고요. 특히 내가 싫은 모임, 내가 가기 싫어서 정말 너무나 경계 날 것 같은 모임은 내 인생의 커리어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단호하게 안 나가시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관계도 유한해요. 그러한 좋지 않고 내가 너무나 힘든 관계들이 많으시다면 그리고 너무 양적 관계를 많이 하시다 보면 그 관계에 내가 쏟느라 사실은 중요한 관계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클릭만 몇 번 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조용히 나가기 기능 있잖아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내가 너무나 지금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면 뭐 그런 걸 좀 탈퇴한다든지 조금씩 나가보는 연습을 해보시면요. 약간 나한테 시간이 조금 더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했을 때 좀 불안해요. 여기서 근데 나 나가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 근데 사실 내가 단체방에 있다라는 건 거기에 뭔가 좀 좋은 친구나 뭐 동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내가 진짜 뭐 시부모님이 나를 초대하시는데 거기 나가고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외로 나가려고 보면 나갈 수 있는 채팅방들 많거든요. 그런 방들요,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신 다음에 동료한테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때 뭐 방에서 혹시 뭐 무슨 일 있었어? 뭐 다른 거 있었어? 뭐 내가 좀 알아야 될 만한 거 있어?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또 그분이 나 초대해 주면 되잖아요. 정신없을 때 막 다른 사람 초대할 때 나도 한번 초대해 줘 이러면 되잖아요. 다시 들어가고 싶다면. 그렇죠. 네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거 많이 해보는데 다시 안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그럼요. 나가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마치 물건 버렸을 때랑 비슷해요. 쇼핑백들 잔뜩 정리하고 막 필요 없는 쓰레기들 잘 정리하고 나면 사실 걔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옷도 내가 막 맨날 언젠간 입을 수 있는 어떤 청바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팔바지, 언젠가는 다시 한번 다시 돌아올 거야. 유행이 다시 한번 돌아올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그냥 몇 년 동안 안 입는 옷들이 있는데 버리고 나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했을 때 일어나는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 이런 게 임할 때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이 지나고 똥차 지나고 새차 온다. 조금 더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시고요. 좀 더 좋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의 시간을 늘려나가기.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보면은 부모한테 상처받은 거를 치유가 안 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네. 그게 이제 부모님한테 좀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는 편린이 아니라 역사예요. 우리는 찰나가 아니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40살이다 나이가. 그럼 4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나무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사실은 뿌리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초기 환경은 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거의 기저귀 빨리 갈기 대회에서 거의 우승자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그런다 하더라도요. 기저귀를 가면서 나를 보면서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줌을 싸니? 너는 진짜 짐이야 짐. 너는 너 도대체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약간 이런 표정을 보여주면요. 아이는 그 안에서 자기가 환대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자기 존재가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뿌리가 굉장히 허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뿌리가 허약하니까 이후에서 자라날 때 그것이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학령기 때도 친구들한테 자꾸 내가 뭘 사주면서 나 여기 좀 낄 수 있을까? 수학여행만 가도 내가 너무나 막 걱정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왜냐면 내 옆에는 아무도 안 앉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너무 내가 불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하고 또 뭐 작은 모임을 갖는다든지 어떤 리더를 뽑아야 된다든지 나도 좀 해보고 싶어요. 나도 주축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자꾸 양보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절받지 않으려고. 내가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결혼을 할 때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
나보다 부족해서 정말 이 사람이라면 그냥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동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사를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깊은 뿌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요. 이 초기 부모님의 환경을 우리는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 말이라던가 뭐 이런 거? 네. 첫 번째는요. 아이에게 있어서 무반응이신 분들.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진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인데 자기가 되게 바빠요. 가정을 내가 먹여 살리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선물만 줘요.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험은 거의 없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병원을 가본다든지, 아이가 아팠을 때 아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같이 둘이서 뭔가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든지, 아이의 친구에 대한 어떤 토대를 하나도, 얘 친구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이한테 선물만 주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특별한 정을 안 갖잖아요. 사실은 뭐 그것도 선물 주면 아우 선물이 너무 좋은 거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야 뭐 뭔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ATM 기계에다 우리가 엄청 행복해가지고 막 ATM 기계가 고맙다 그러고 막 안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도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않고 그 경험과 기억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무관심의 어떤 영역은 아이가 커가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토대의 역량이 좀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거절하고요. 자신의 공간으로 후퇴하게 만들고요. 이런 사례가 상당히 일어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침범이에요. 침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잔소리 하시는 분들. 별로야 너무. 어떤 제가요 성인분들을 만나면요. 생각보다 자기를 되게 비난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스스로를 계속 비난해요. 아유 진짜 나는 멍청이가 분명히 약간 이런 식으로 나 바보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렇죠. 나 바보 아니야? 아, 나 진짜 뭐하지? 야, 나 같은 사람 뭐하지? 약간 이렇게 자꾸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메아리를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요. 보통 그게 외부에서 심은 목소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 보통 부모님인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나쁜 마음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나쁜 마음이라는 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추적해 들어가 봤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근데 그 사람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뭐냐면요. 나쁜 마음이라는 게요. 실제로 아주 어린 시절 때 그 엄마가 반복적으로 썼던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는 건 나쁜 마음이야. 야, 너 그렇게 하는 건 나쁜 마음이야. 이거를 아이한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사돼서 나도 모르게 내가 메아리를 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입으로 자꾸 되뇌게 되는 이것이 내 인생을 규정하게 되는 거죠. 나쁜 마음이라고 자꾸 나를 하다 보면 난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려고 하느라고 내 목소리를 못 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수가 높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해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보통 틈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침범은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독립성이라든지 자율성, 주체성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율적으로 살게 되고 누가 하라고 해야지 하게 되고 이런 수동적 측면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관계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좀 의존적인 방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야 선택을 해줘야 여기 어디 가야 돼? A, B, C 중에 어디 가야 돼?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패턴. 나는 못하니까 당신이 좀 해줘. 이렇게 가는 패턴으로 갈 수 있게 됐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위축된 그 사람 안에 있는 숨은 어린아이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일관성이에요. 이게 가장 최악입니다. 비일관성은 이겁니다. 어쩔 때는 무관심했다가 어쩔 때는 침범했다가 어쩔 땐 무관심했다가 어쩔 땐 침범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동생하고 싸워요. 그럴 때 뭐 동생하고 싸우든 말든 그냥 전혀 무관심해요. 똑같이 싸우는데 11일 날은 무관심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12일 날은 갑자기 똑같이 싸웠는데 난리가 나요. 니네 들어와 봐.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이게 애 입장에서는요.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무관심하다. 그럼 이것도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무관심하다라는 걸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내가 뭘 하든 별로 그냥 신경을 잘 안 쓰시는 분이야. 그러면은 그냥 그 기대 자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또 막 다다다다 침범을 하면 처음에는 되게 아파도 우리가 욕쟁이 할머니 욕 들을 때 막 그렇게 아프지 않잖아요. 그분은 항상 욕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욕이라고 하는 침범도 그 안에 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되면 훨씬 덜 아픈데 이게 어느 순간 되게 다정했거나 아니면 무관심했던 분이 갑자기 침범해서 막 다다다다 하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된 칼이 가장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일관성은 아주 심리학적으로 유명한데요. 극히 비일관성에 대한 한 측면을 이중구속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중구속은 그 사람의 어떤 정서나 마음에 굉장한 좀 상흔을 남겨서 심지어
조현병까지도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일관성은 가장 좀 피해야 되는 그러한 양육 스타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내가 우리 애들 클 때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이제 그 자녀들한테 상처 줬던 거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요거는 하면 되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만약에 어떤 물줄기가 들어가는데 자꾸 꾸정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꾸정물의 역사가 40년이 됐어요. 이 웅덩이가 얼마나 지금 짙겠어요. 힘들겠죠. 이걸 한 번에 풀어낸다? 어려워요. 일단은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 얘기해봐. 이러면요 안 와요 아예 그냥 거기. 엄마 이제 답이 없어. 거의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겠죠. 얘기 듣다 보면요 한 10분쯤 지나면 이제 나도 할 말 하고 싶습니다. 야,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또 다시 또 항상 또 뭐 그렇게 그런 무슨 강의 들으면 꼭 그렇게 부모님 그렇게 꼭 탓하는 걸로 가더라. 악순환. 그렇죠. 나는 뭐 그러면 뭐 나는 뭐 인생 그렇게 즐겁게 살았니? 약간 또 이렇게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너네 다 잘 되라고 했지 또 막 하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방에 이거를 할 수는 없고 네. 그 어떤 면에서는 꾸정물이 들어가는 그 웅덩이 있잖아요. 얘에다가 새로운 물꼬를 트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에 오염된 경험이 엄청 많다. 네.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앞으로 가능성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새로운 물줄기,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그 사람을 세워주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 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저는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각한 이야기 하지 않기. 심각한 얘기는 그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붙어 앉아서 자꾸 막 사람을 억압시키고 막 얘기했다 그러시면요 그런 거 좀 안 하시고 둘이 나가서 맛있는 떡볶이라든지 맛있는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즐거운 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아들이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아버지한테 어려워가지고 막 쩔쩔매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되게 컸던 거예요. 근데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작은 운동을 같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요, 굉장히 사실은요, 좋았어요. 그 나중에 향후에 봤었을 때요, 그 아들과 아버지가 운동하게 되면서 서로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밥도 먹게 되고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또 밥도 먹고 싶어지잖아요. 새로운 경험과 기억을 창조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가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그 새로운 물꼬를 터지게 되면서 새로운 순환고리가 형성됐다라는 거. 우리 관계는 진짜 악밖에 없다. 악만 그냥 천개다. 이러시면은요, 그거를 조금씩 하나씩 조금 새로운 물결로 바꿔보는 거. 점진적인 변화는 앞으로의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두 이제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은 알 것 같아요. 요거를 우리는 한번 해보면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거 네. 새로운 물고 소소한 대화 같은 거, 즐거운 대화 같은 거, 그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1시간 정도 있으면 막 끓는다, 이게 서로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게 있으면 그때 빨리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졌다가. 나 일 있어 그러고 바로 가야 네네. 돼. 다시 또, 그런 상처가 나올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그냥 갔다가 또 좋은 것으로 만들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관계가 차갑다라고 하시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토대 안에서는 서로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네. 서로의 관계의 끈이 어느 정도는 굳건해야 이런 대화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기대어서 반복적으로 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